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통일교 의혹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조금은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소시효가 큰 이유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공소시효 임박이 뚜렷한 상황에서 늑장 수사로 또다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늦어진 시간만큼 증거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고, 특히 특검에서 늑장 수사 때문에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황에서 경찰이 이것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날짜, 연도가 2018년경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청탁을 받았다, 즉 한일 해저 터널 건설 등의 현안 청탁, 여기에 현금 2천만 원, 또 1,000만 원대 명품 시계 얘기가 나오자 아니다, 내가 차라리 현금 200억,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야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일단 뭐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강한 그런 반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혐의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의 이러한 발언들, 그러니까 뭐 차라리 현금 200억을 받았다고 해라, 뭐 시계를 100점을 받았다라고 해라, 이 말은 그만큼 혐의에 대해서는 뭐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을 비춰주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장들, 이 진술들을 봤을 때 결국 오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사 과정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뭐 뚜렷하게 이제 또 한번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 의혹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일단 통일교와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전 장관, 전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때 실물 시계, 뭐 앞서 이야기해드렸지만 1,000만 원대 시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현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현물이 건네졌다라는 것까지 정황이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물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거를 외부에서 장착해서 사진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건네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전 의원을 둘러싸서 고가의 시계가 전달됐다라는 주장이 있을 뿐 실제 착용한 사진 하나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의원이 받아서 모처에 은닉을 하거나 또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물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실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건네진 거냐. 지금 일부 통일교 내부에서는 실제로 자가로 사용했고 건네주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서 이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처에 전 의원 근처에 이 실물이 발견될 필요성이 수사기관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확보된 자료는 경찰이 이렇게 명품을 구매한 내역까지는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명품이 그 해당 시계인지 여부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배달 사고, 즉 샀다는 건 맞는데 줬느냐 안 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겁니까? 법정에서는 보통은 전달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주지 않고 착복했고 나를 마치 이 금품을 수수받은 사람처럼 나를 무고한다는 주장이 항상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의원 측도 받은 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 전 본부장이 구매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기속처가 전 의원인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실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특별 보고라는 이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니까 2018년 9월 10일자 보고에서 전 의원이 이제 부산 행사에 참여한 부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사를 했다, 또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건데, 또 여기 이제 TM이라는 참 어머니, 트루머더라고 해서 이 한학자 총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건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의 문건은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증거들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해당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당시에 통일교와 이 전 전 장관과의 그런 관계가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혹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인데, 다만 이제 이런 혐의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혹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가치를 갖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지금 전 전 장관이 주장을 하는 게 뭐 가정을 했을 때 아예 뭐 통일교 측과 만난 적이 없다, 교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 전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들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관계가 있었고 한 총재를 만났다라는 점까지는 입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찾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수 확보를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마 경찰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했는데 이 일정상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관성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연관성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과거 주장과 다르게 이 통일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이 유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작성된 시기 혹은 보고된 시기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최근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서가 아닌 이상 당시에 작성된 그런 문건이다라고 하면 그 내용 역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이 통일교 측에서 뭐 교단과는 상관이 없다 혹은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문건들로 보이는 정황들로도 상당히 좀 반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또 하나는 통일교 산하재단이 2019년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 원씩 500권, 총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장관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출판 기념회 자체가 그동안 워낙 정치 자금을 받는 통로로도 활용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치 자금이냐 아니면 단순한 후원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정치자금법에 이런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수익 보고를 하거나 지출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빠지다 보니 암암리의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성격을 받으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규제받지 않은 대표적인 행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0만 원어치의 어떤 대량의 책을 구매했을 때는 정치자금법과 편법적으로 이제 이것을 제공한다는 충분한 의심은 되나 이 자체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한다거나 정치자금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도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안이 보여주는 내용들은 그동안 전 의원과 통일교가 모종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고 통일교는 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사주고 이 이익에 대해서 모종의 모의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정치자금법으로 아주 까다롭게 적용할 여지도 있지만 결국은 이 정치자금법이 개정 법률안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범죄로 지금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 장관과 통일교가 밀접하다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보고를 봤을 때는 통일교와 전 의원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행사나 여러 가지 보고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통일교와 관련한 각종의 연합 행사 이런 데 이제 참여한 정황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밀접하다. 근데 이 밀접한 관계가 금품 수수, 불법적인 부정부패까지 이르렀는가를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상황은 돈이 오갔는가, 청탁이 오갔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의혹이 시작된 곳은 바로 윤 전 본부장인데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과거 했던 진술을 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총재 역시 전 전 장관에 대한 금품 공여 의혹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상당히 큰 암초가 생긴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찰에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진술 조서 그리고 수사 보고서 등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질문들을 이어갈 건데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든 혹은 뇌물로 잡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 있었는지 현안에 대한 그런 청탁이 있었는지 부분을 조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뇌물죄 성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질문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들이 이어질 텐데 일단 윤영호 일단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질문들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교 측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또 만났다면 어떠한 행사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만약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될 경우 이 진술 번복에 대해서 신빙성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갑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후에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빙성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 구체성이 있는지인데 사실 지금 일관성 부분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번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신빙성의 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 말고 구체적인 진술이었는지 여부도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가 됐던 그 내용들의 그 진술 내용을 보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뭐 시기, 장소 뿐만 아니라 당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전 장관의 뭐 반응이 어땠다라는 등의 그런 구체적인 언급까지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뭐 일관성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번복존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런 구체성까지도 담보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진술 전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경찰이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 입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를 했는데 일단 전재수 전 장관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나머지 두 분은 언제쯤 수사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두 사람은 비교적 공소시효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범죄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을 보면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한일 해저타운이라는 그 구체적인 청탁과 현안이 있다라고 본인이 두 사람과 전 의원을 분리해서 진술을 했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전 의원은 거기에 더불어서 뇌물죄 성립 여하까지 지금 개연성을 두고 수사를 하는 만큼 이 중대성은 전 의원에게 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순서상 전 의원 먼저 수사를 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논란이 된 쿠팡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영업 정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 현행법 등등을 보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요건이 좀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문제가 될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을 하는지 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인데 몇 가지 이제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현재 있을 때 또 공정위 등에서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뭐 무의미한 경우 이런 요건들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소 법적으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현실적인 문제도 절대 무시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업 정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뭐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익 부분을 이제 쿠팡을 통해서 얻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쿠팡에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적인 그런 장애 요소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는 영업 정지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은 영업 정지 처분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하는 과징금,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혹시나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될 경우에 그러면 입점업체의 피해 아니면 안에서 근로하던 사람들 근로자의 피해 이것도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런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일단 입점 업체와의 그런 관계 혹은 뭐 근로자나 다른 소비자들과의 관계 역시도 뭐 계약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쿠팡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채무 불이행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영업 정지의 이유가 이 쿠팡 측에서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불법 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배상들은 결국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김범석 의장 등등의 직접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막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난 사임했으니까 나와서 대답할 의무가 과연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아닌 경우에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된 사건들은 다수 있지만 실제로 유죄로 판단된 사례들은 또 극히 드물다는 측면에서는 실제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일정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 측에서 제2의 소환, 제3의 소환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회피하거나 미룬다고 한다면 또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쿠팡이라는 조직 체계가 복잡하게 그 독립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는지는 또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는 좀 희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신뢰를 가지고 이용했던 기업인 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이 사건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법률 관계. 근데 이제 강한승 전,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대표를. 그러면서 외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질의응답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나는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은 맞는 겁니까?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사임을 해서 내가 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데 대표자로서 공적인 지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급격하게 전격적으로 바뀐 대표가 그에 맞는 위치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걸 책임지는 자세이냐라는 부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대표가 있었을 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임한 대표들이 있었을 때 발생한 직원 부주의에 의한 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나와서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위치와 관련해서는 또 설명할 지위에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임만으로 면피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군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와 주요 책임 임원들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쿠팡이 이제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용 약관상의 면책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 규정 자체, 이 조항 자체는 독소 조항의 성격을 상당히 좀 띠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규정의 유무가 의미가 있는 사항은 결국에는 뭐 쿠팡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이때 쿠팡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실 의미가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쿠팡이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이 규정에 따라서 사실 소비자들은 쿠팡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규정 자체를 이제 삭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해킹 사고가 있고 또 거기에
쿠팡의 과실도 최소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쿠팡에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과 상관없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이번 사안에서 밝혀졌을 때 쿠팡에서의 그런 관리 소홀과 같은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실수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소비자들도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다 쉽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쿠팡으로 인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면서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이 피싱 범죄가 하나 있었어요.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넘게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데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쿠팡의 공식적인 조치,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이 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쿠팡 정보가 유출돼서 카드가 잘못 배송이 됐다라고 개인정보를 요구를 한다거나 이 때문에 이 어떤 대포 통장이 만들어서 피해를 구제해주겠다, 돈을 송금하라라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북한 관련해가지고 이런 허위 정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URL을 보내는 내용들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의문이 생기면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선고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예정인데 오늘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연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특검 측이 갑자기 증거 신청 이후 취소를 하면서 내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결국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특검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증거들을 신청을 할 것처럼 해놓고 그걸 철회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기에 대비를 해서 그때 맞춰가지고 뭐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가 원래 예상을 했던 그런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들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선고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특검 측에서 예정했던 그런 증거들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건데 사실 설득력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에서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들이 이제 예상했던 그런 진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뭐 설득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나. 특검의 그런 증거 입증 계획과 별도로 충분히 이제 변호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와야 그와 관련된 다른 심판, 이 재판의 결과를 내는 것이 조금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장의 모든 핵심은 구속기간 만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월 18일 날 만료되는데요. 그 전에 선고를 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로 실형 선고가 나오면 구속기간과 상관없이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이적죄 사건이 23일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 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늦춰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설명을 선회해서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이 혹여라도 적법하다고 하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한 체포 구속영장 다 뭐 성립 근거가 없는데 그럼 그 체포를 저지한 나도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가 돼야 되는 것 이런 논리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검은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건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과 상관없이 별도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분리해서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기소돼서 재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이상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달 16일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